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사랑입니다. 오늘은 락강의 기표의 연세와 기에 대한 기표의 우위를 아주 잘 구현하고 있는 에드가 앨런 포의 도난당한 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난당한 편지는 기에 대한 기표의 우위와 주체가 기표에 의해서 배치되는 과정, 그리고 상징계의 법질서, 그리고 무의식의 작동 과정을 아주 잘 암시하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맞은 편지는 에드가 앨런 포가 쓴 탐정 소설로서 에드가 앨런 포는 사실 그 신비하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문학사에서 낭만주의와 고딕풍 소설을 쓴 작가군의 한 명인데요. 1949년 40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가난과 질병, 알코올 중독, 또 약물 남용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었고, 자살, 시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아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락강은 이 에크리가 출간되었을 때 도둑맞은 편지 세미나를 이 에크리 전체 책을 여는 첫 번째 글로 등장시켰는데요. 아마 락강은 독자가 이 책의 스타일에 수월하게 입문할 수 있도록 연대순과 무관하게 이 글을 책의 제일 첫 장에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락강이 독자에게 쓰는 한 통의 편지라고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이 글을 이후에 에크리에서 전개될 내용에 하나의 패러디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도난당한 편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표와 기의, 그리고 기표의 우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강은 그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페르낭드 소시르의 언어 이론을 창조적으로 수용 발전시켰는데요. 소시르의 언어 이론은 이 락강의 상상계, 상징계 및 실제계의 개념을 정취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상징계의 구성원리이자 작동 방식인 이 기표와 기의의 개념, 이 개념을 전적으로 소시르에 빚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시르에 의하면 언어는 기호들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기호는 기와 기표로 또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는 말의 의미를 말하고 기표는 그 말의 청각적 이미지나 언어의 진료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제가 그 나무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이미지와 나무라고 하는 발음, 이 발음이 기표이고요.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된 식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시르는 이 기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나무의 이미지와 나무라는 발음 그 자체는 기의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봤는데요. 락강은 그 반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소시르는 원래 시니피안과 시니피에가 기와 기표가 일단 결합되면 서로 떨어지지 않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 내에서 선택된 이 시니피안, 기표는 다른 시니피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고정된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락강은 소시르의 의견에 반대해서 그 기표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기를 통제하고 생성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표가 기 아래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그 과정에서 주체가 탄생한다고까지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표는 하나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기표를 찾아간다,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인 기표가
다른 S가 S-로 가는 중간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분열된 주체가 창출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락강의 이런 주장은 다시 말하면 기표가 기를 생성한다. 기표가 기의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히스테리 내담자들에 대한 오랜 경험과 관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임상 경험도 이렇게 참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들은 기표와 기 사이의 관계보다는 기표와 기표들 사이의 관계, 즉 말 그 자체를 의미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또 정신질환 환자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 즉 신경증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이 이념적 혼란, 또 어떤 실체도 없이 서로 비아냥거리고 악다구니하고 싸우는 우리의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특정 단어의 목소리, 그 특정 단어의 이미지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락강의 기표가 기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표가 오히려 기를 무한히 생성해낸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물론 기표가 항상 잘못된 기들만 생성해내는 것은 아니겠죠. 철학자, 문인, 시인, 또 종교인, 예술인, 과학자들은 이 창조적인 기들을 많이 창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락강이 말하는 그 바울레트르, 말하는 주체의 말은 그 내용보다는 무의식적인 요인, 즉 말실수라든지 일시적 끊김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적 이미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고정되는 기, 의미보다 더 진실에 가깝게 표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얼굴 자체보다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먼저 더 들리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또 우리가 문자를 시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문자를 시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문자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가 들린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페이지에서 결론은 락강에 있어서는 기표가 기를 통제하고 생성해낸다는 것이고 이를 염두에 두고 도난당한 편지를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도난당한 편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5명입니다. 왕과 왕비와 D 장관과 듀뱅과 경찰서장인데요. 그 요약은 이렇습니다. 왕비가 한 통의 편지를 배달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편지는 절대로 왕이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이 왕비의 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왕비는 편지를 숨길 시간도 없고 해서 편지를 그냥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업무 보고를 위해서 그들을 찾은 D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순간적으로 눈치채고 자신이 갖고 있던 편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왕비의 편지를 집어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왕비는 D 장관의 행동을 보고 매우 황당해 했겠죠. 그 후에 왕비는 경찰국장 지에게 비밀리에 편지의 행방을 찾도록 지시를 했고 그가 경찰들을 동원해서 3개월 동안 D 장관의 관절을 속속들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D 장관은 벽난로 중앙 아래 누구나 볼 수 있는 매달린 편지꽂이에 편지를 아무렇게나 꽂아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경찰국장은 그게 자기가 찾는 편지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이외 경찰국장은 자신이 편지를 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5만 프랑을 주겠노라고 공포를 하죠. 그리고 경찰국장이 듀뱅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뱅은 이 말을 듣고 왕비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테이블에 놓았듯이 디 장관도 편지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아무렇게나 놓아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드디어 듀뱅은 디 장관의 집으로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방 안을 둘러봤고 거기에 오래된 편지꽂이에 놓여있던 너덜너덜하게 훼손된 편지가 그 편지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가통을 일부러 두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듀뱅은 디 장관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디 장관 집 창문 밖에서 방문 시간에 맞춰서 소란을 피우도록 자기 사람들과 입을 맞췄던 겁니다. 그리고 듀뱅은 장관이 소란스러운 사태를 창문으로 보는 사이에 자신이 가지고 간 페이크 편지를 꽂아두고 문제의 편지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은 보상금 5만 프랑을 듀뱅에게 주고 대신 승진할 수 있다는 환상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듀뱅은 편지를 되찾아서 보상금을 받고 동시에 왕비에게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었고 플러스 장관 D에 대한 과거의 악연에 대한 사적인 복수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듀뱅의 스토리를 보시면은 편지를 가진 자에게 이 편지라는 존재는 특정 권력을 부여하게 되죠. 문제의 편지는 디 장관에게 수개월 동안 왕비를 위협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장관은 궁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이 연루된 어떤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 궁지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을 왕비에게 요구해 왔던 겁니다. 또한 듀뱅은 어떤 이익을 받죠? 도둑맞은 편지는 5만 프랑이라는 돈을 벌게 되고 경찰청장은 훗날 승진이라는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과 이 스토리, 여러 스토리들을 이렇게 락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하나의 삼각형은 장면 1이고요. 장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왕비가 편지를 보고 있을 때 왕과 디 장관이 와서 했던 그런 장면이고요. 장면 2는 듀뱅이 디 장관에게 가서 편지를 훔쳐오는 장면이 장면 2입니다. 그래서 장면 1에서는 왕비가 편지를 가진 자이고 디 장관이 편지를 가진 자의 행동을 보는 자, 그리고 왕은 편지를 보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있죠. 그런데 장면 2로 가면은 디 장관이 전체를 보는 자에서 편지를 가진 자로 조금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듀뱅이 전체를 보는 자로 우위에 올라서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왕과 왕비와 디 장관의 이 자리들은 전부 기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표들의 자리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에 의해서 진정한 주체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 자체가 진정한 주체고 왕과 왕비, 디 장관, 경찰서장 듀뱅은 그냥 분열된 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열된 주체는 기표와 기표가 이동할 때 잠시 나타나는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왕과 왕비와 디 장관과 경찰서장 듀뱅은 모두 다 타자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대타자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타자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타자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왕비는 비밀 은폐라는 타자, 왕은 권위 유지라는 타자, 디 장관은 왕비에게 힘을 행사한다는 타자, 경찰서장은 승진이라는 타자, 듀뱅은 돈 벌고 디 장관에게 복수한다는 타자에
다 이렇게 동일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의 모든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상징적 동일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편지라고 하는 그 대타자, 편지가 조종하는 그대로 이 5명의 등장인물들이 입장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위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선, 그리고 시선이 첫 번째 시선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편지가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 편지를 가진 자가 있고, 그 편지를 가진 자를 또 보는 그 세 번째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왕비와 디장관은 한때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보지 못하는 위치에 배치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둘은 마치 기표와 기의가 잠시 만나게 되는 고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정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락강이 찾아내는 두 개의 삼각형은 그러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기표와 기표들의 이동 속에서 끊임없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두 삼각형을 제시했던 거예요. 이처럼 기표의 연쇄는 결코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정박을 위한 특정 지점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이 도난당한 편지는 편지가 자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미가 배제된 텅 빈 기표, 즉 기의에 선행하면서 기의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표를 말하고요. 이 기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체 간의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텍스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락강은 편지 내용이 이야기 속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편지는 의미가 삭제되고 지연되는 자리를 못 잡고 방랑하는 고통받는 기표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기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정적인 고정점을 갖지 못하는 기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뒤흔들어서 욕망의 구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편지라고 하는 기표라고 말합니다. 즉 소설의 제목이 말해두듯이 이 편지가 바로 이 소설의 진정한 주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등장인물들은 분열된 주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인물들은 편지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그 편지라는 존재 전체를 전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는 이 소설에서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편지는 항상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상징계의 흐름을 관장하고 있는 구조, 자리 그 자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락강은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를 통해서 기보다 기표가 우위에 있고 주체가 기표에 의해서 배치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의식의 주체가 아닌 무의식의 주체, 그리고 아는 주체가 아닌 알지 못하는 주체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이 한 통의 편지에 의해서 특정한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도둑맞은 편지의 구조에 빗대어서 이 문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죠.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락강은 이 소설의 어떤 인물도 편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 역할을 맡을 수 없고 다만 상호 주체적인 관계 속에서 특정 위치에 배치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맞은 편지의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의 주체가 어떻게 기표의 연쇄 속에 배치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장관의 편지, 이 듀뱅이 디장관의 편지를
훔치기 전에 가짜 편지를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듀뱅은 거기에다가 D 장관이 자신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비극 작가 크레비옹의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중에 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토록 사악한 계획은 아트레우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도 티에스테스에게는 합당하다. En dessein de funeste, 치명적인 음모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요. Sinne din d'atre et din de tieste.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f such a sinister design is not worthy of Atreus, it is worthy of Tiestes. 그래서 이 문구의 출처는 그 17세기, 18세기에 활동했던 크레비옹이라는 극작가가 1707년에 쓴 아트레 티에스테라는 복수의 비극에서 나온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에드가 앨런 포의 이 소설 말고 도둑 맞은 편지 말고 그 전에 탐정 소설을 읽어봐야 돼요. 그 뒤에도 이제 듀뱅과 D 장관이라는 등장인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듀뱅은 한마디로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뒤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전이 변이, 즉 전이 환상에 속합니다. transferential illusion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분노, 공포, 괴로움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 혹은 성본능의 과도한 억압을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것, 또 자기의 억압을 뭐 이렇게 과도하게 자산을 축적한다든지 과도한 낭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남 괴롭히기도 자신의 두려움, 공포, 성적 억압 등을 남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전이시키는 transferential illusion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히스테리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우리에게 부여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주체는 무의식에 포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히 절대적 이성과 절대적 객관을 기준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사숙고해서 기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기표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의식을 자주 대면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짤막한 강의로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 맞은 편지를 락강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